삼국지연의. 지은이, 나관중. 번역, 정소문. 출판, 전통문화연구회. 그 31번째 이야기. 신면매보. 조조, 창정에서 원소를 무찌르고. 유비, 형주의 유표에게 의탁하다. 조조는 원소가 패에 달아나자 그 기세를 타고 군마를 정돈하여 줄기차게 추격해갔다. 원소는 복권과 호도 차림으로 800여 기병을 이끌고 여양 북쪽 언덕에 다다랐다. 대장 장이거가 영체를 나와 영접했다. 원소는 장이거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바로 흩어진 군사를 불러 모아 타일렀다. 군사들은 원소가 살아있다는 소문을 듣고 또다시 모두 개미떼처럼 모여들었다. 군사력은 다시 회복되었다. 기주로 돌아가기로 의논이 모아졌다. 행군을 하다가 쉴차가 되어 황량한 산속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다. 원소는 막사 안에 있었다. 멀리서 곡소리가 들려왔다. 원소는 소리를 따라가 보았다. 바로 패잔병들이었다. 각기 형제와 가족들을 잃은 슬픔을 이야기하며 가슴을 치고 울었다. 그리고 모두가 이렇게 말했다. 만일 전풍의 말을 들었다면 우리가 어찌 이런 화를 당했겠는가. 원소는 크게 후회했다. 내가 전풍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싸움에 지고 장수를 잃었으니 이제 돌아가 무슨 낯으로 그를 보겠느냐? 다음 날이다. 말을 타고 얼마쯤 가자 봉기가 군사를 이끌고 나와 맞았다. 원소가 봉기에게 말했다. 내가 전풍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이런 패배를 당했다. 내 이제 돌아가 그를 보기마저 부끄럽다. 봉기가 기회를 이용하여 모함을 했다. 전풍은 옥중에서 주공께서 싸움에 지셨다는 말을 듣자 손뼉을 치고 그게 웃으면서 과연 내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옵니다. 원소는 크게 노해 말했다. 문열이 같은 선비놈이 어찌 감히 나를 비웃느냐? 내 기필코 죽이겠다. 끝내 원소는 사자에게 보검을 가지고 기주로 먼저 가서 감옥에 갇혀있는 전풍을 죽이라고 명했다. 한편 감옥에 갇혀있는 전풍에게 하루는 옥리들이 찾아와서 말했다. 별각에 축하드리옵니다. 전풍이 말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축하를 한다는 것이냐? 원장군께서 크게 패하여 돌아오고 계시옵니다. 반드시 중용되실 것이옵니다. 전풍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데 어째서 죽는다고 말씀하시옵니까? 원장군은 겉으로는 너그럽지만 속으로는 시기하여 충성심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는 분이다. 만일 싸움에 이겨 기뻐하신다면 오히려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만 이제 싸움에 져서 부끄러워하신다면 나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 옥리들은 믿지 않았다. 갑자기 사자가 보검을 가지고 와서 원소의 명령을 전하고 전풍의 머리를 베려했다. 옥리는 그제서야 깜짝 놀랐다. 전풍이 말했다. 나는 진작부터 죽을 줄 알고 있었다. 옥리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전풍이 말했다. 대장부로 세상에 태어나서 섬길 만한 주인을 가려 섬기지 못했으니 이것은 지혜가 없었던 것이다. 오늘 죽음을 받아도 조금도 아까울 게 없다. 마침내 전풍은 오간에서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후세 사람이 시를 지어 말했다. 어제는 저수가 군중에서 죽더니 오늘은 전풍이 오간에서 죽네. 하북의 기둥감이 모두 꺾이니 원소가 어찌 패망하지 않겠는가. 전풍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모두 한탄하며 아까워했다. 원소는 기주로 돌아왔으나 가슴이 답답하고 정신이 산란하여 정사를 돌보지 못했다. 그의 아내 유씨가 후사를 세우라고 권했다. 원소는 아들 셋을 두고 있었다. 맏아들 원담은 자가 현충인데 청주 태수로 나가 있었고 둘째 아들 원희는 자가 현역인데 유주 태수로 나가 있었으며 막내 아들 원상은 자가 현보인데 원소의 후처 유씨의 소생으로 용모가 준수하고 훤칠하여 원소가 매우 사랑했기 때문에 곁에 남겨두고 있었다. 관도에서 패전을 한 다음부터 유씨는 원상을 후사로 세우라고 원소에게 졸랐다. 원소는 그래서 신배, 봉기, 신평, 곽도 네 사람과 상의하였다. 원래 신배와 봉기 두 사람은
여태까지 원상을 보좌해왔고 신평과 곽도 두 사람은 여태까지 원담을 보좌해왔기 때문에 네 사람은 각각 자기가 섬기는 주인을 받들려고 했다. 원소가 즉시 네 사람에게 말했다. 오늘날 외적의 침입이 그치지 않고 있다. 집안일을 빨리 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기에 내 후사를 의논에 세우려 한다. 큰아들 담은 성품이 거세어 죽이는 것을 좋아하고 둘째 아들 희는 나약하여 큰일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아들 상은 영웅다운 모습이 있는 데다 현명한 인사를 예를 다해 존경하니 나는 상을 후사로 세울까 한다. 공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곽도가 말했다. 세 분 자제 중에 담이 장자인데 지금 또다시 밖에 나가 살고 계시옵니다. 주공께서 만약 장자를 패하고 막내를 세운다면 이것은 새로운 전란의 씨앗이 될 것이옵니다. 지금 군사들의 사기는 꺾이고 적병은 국경선으로 밀려드는데 어찌 거기에 다시 부자와 형제끼리 난리를 일으켜서야 되겠사옵니까? 주공께서는 우선 적을 막을 방책부터 결정하시고 후사를 세우는 일은 후에 다시 의논하소서. 원소는 주저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갑자기 보고가 들어왔다. 유주에서 원희가 6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청주에서 원담이 5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병주에서 사위 고관이 역시 군사 5만 명을 이끌고 왔다는 것이다. 모두 싸움을 돕기 위해 기주로 온 것이다. 원소는 매우 기뻐했다. 다시 입마를 정돈하여 조조와 싸우러 갔다. 이때 조조는 승전군을 이끌고 황하 연안을 따라 영체를 버려 세워놓고 있었다. 그 지방 사람들이 소쿠리밥과 간장병을 들고 나와 맞았다. 조조가 보니 노인 몇 사람은 수염과 머리가 모두 새하였다. 그래서 막사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자리에 앉히고 물었다. 노인장들은 연세가 얼마나 되셨소? 모두 100살 가까이 되었사옵니다. 나의 군사가 여러분의 고장을 놀라게 하여 대단히 미안하오. 노인들이 말했다. 환제 때 황성이 조화송의 분야에 나타나자 천문을 잘 보는 여동 사람 은규가 이곳에서 묵다가 노인장들에게 하는 말이 노란 별이 하늘에 나타나 이곳을 바로 비추니 50년 후에 진인이 양과 폐 사이에서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올해가 꼭 50년 되는 해이옵니다. 원본초가 세금을 무겁게 물리어 백성들이 모두 원망하고 있었사온데 승상께서 어질고 의로운 군사를 일으켜 백성들을 위로하고 죄지은 자를 정벌하시고자 관도에서의 한판 싸움에서 원소의 100만 대군을 무찌르셨으니 당시 은규의 말과 그대로 들어맞사옵니다. 이제 만백성이 태평하게 살라를 바랄 수 있게 되었사옵니다. 조조가 웃으면서 말했다. 어찌 감히 진인이라 하시는 노인장들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겠소? 드디어 조조는 술과 음식을 내어다 대접하고 노인들에게 비단을 주어 보냈다. 그리고 삼군에 호령하였다. 만일 이 고장 민가에 개나 닭을 잡아먹는 자가 있으면 살인을 한 것과 똑같은 죄로 다스리겠다. 이리하여 군사와 백성들은 크게 놀라 복종했다. 조조는 속으로 매우 기뻐했다. 원소가 4개 주에서 20-30만 명의 군사를 모아가지고 창정진으로 이끌고 나와 영체를 세웠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조조는 군사를 거느리고 전진하여 영체를 세웠다. 다음 날이다. 양쪽 군사는 마주보고 진을 벌였다. 조조는 여러 장수를 이끌고 진 앞으로 나갔다. 원소 역시 세 아들과 사위 및 문무관을 이끌고 진 앞으로 나왔다. 조조가 말했다. 원초, 계책도 없고 힘도 다했는데 어째서 아직 투항할 생각을 안 쏘?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후회에도 늦으리다. 원소는 크게 노해 여러 장수를 돌아보며 말했다. 누가 나가 싸우겠느냐? 원상이 아버지 앞에서 제주를 뽐내려고 쌍칼을 춤추면서 말을 휘몰아 나오더니 세차게 말을 몰고 왔다 갔다 했다. 조조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여러 장수에게 물었다. 저자는 누구냐? 아는 사람이 대답했다. 저건 원소의 셋째 아들 원상이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장수가 창을 뻗쳐들고 일찌감치 뛰어나갔다. 조조가 보니 바로 서왕의 부하장수 사완이었다. 두 마리의 말은 서로 엇갈리며 싸웠다. 삼합이 채 되기도 전에 원상은 말머리를 채어 옆으로 달아났다. 사완이 뒤쫓아갔다. 원상은 활에 화살을 먹여 잡고
몸을 돌리면서 뒤를 향해 힘껏 쏘았다. 그 화살은 사환의 왼쪽 눈을 정통으로 맞췄다. 사환은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 원소는 자기 아들이 이기는 것을 보자 채찍을 들어 가리키며 돌격하라고 지시했다. 대부대의 인마가 한꺼번에 몰려들어 혼전을 벌였다. 한바탕 크게 죽고 죽인 다음 각각 징을 울려 군사를 거두어 영체로 돌아갔다. 조조는 여러 장수들과 원소를 처부술 계책을 의논했다. 정욱이 신면으로 매복하는 계책을 바치면서 조조에게 황하연안으로 후퇴하여 10개 부대로 나누어 매복시키라고 권했다. 원소의 군사를 유인하여 황하연안까지 뒤쫓아오게 하면 우리의 군사는 더 물러설 곳이 없으니 반드시 죽기로 싸울 것이고 원소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조조는 옳게 여기고 그 계책대로 하기로 했다. 좌우를 각각 5개 부대로 나누었는데 좌군의 1대는 하후돈, 2대는 장유, 3대는 이전, 4대는 악진, 5대는 하후연이었고 우군의 1대는 조홍, 2대는 장압, 3대는 서왕, 4대는 우금, 5대는 고람이었으며 중군의 선봉은 허저가 맡기로 했다. 다음 날이다. 10개 부대를 먼저 보내 좌우에 매복해 있게 한 다음 밤이 깊자 조조는 허저에게 군사를 이끌고 전진하여 원소의 영체를 기습하려는 것처럼 꾸몄다. 원소의 5채 인마가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 허저는 군사를 돌려 달아났다. 원소가 군사를 이끌고 추격해왔다. 함성이 그치지 않았다. 동이 틀 때쯤 원소는 황하연안까지 추격해왔다. 조조의 군사들은 더 도망칠 길이 없었다. 조조가 큰 소리로 외쳤다. 앞에는 더 물러설 길도 없다. 군사들이여, 어찌 죽을 각오로 싸우지 않겠는가? 군사들은 다시 돌아서서 힘을 내어 전진했다. 허저가 앞장서서 나는 듯이 말을 달려나가 10여 명의 장수를 베어 죽이자 원소의 군사는 크게 어지러워졌다. 원소는 급히 군사를 후퇴시켜 돌아가려 했다. 뒤에서 조조의 군사가 추격해왔다. 얼마쯤 가고 있을 때였다. 북소리가 한 차례 울리나 싶더니 왼쪽에서 하후연, 오른쪽에서 고람의 군사가 돌격해 나왔다. 원소는 세 아들과 사위가 한데 뭉쳐 혈로를 뚫고 달아났다. 그러나 심리도 못 가서 또 왼쪽에서 악진, 오른쪽에서 우금이 군사를 몰고 돌격해왔다. 원소의 군사는 시체가 되어 온 들판에 널브러지고 피가 흘러 도랑을 이루었다. 또 멸리를 못 가서 왼쪽에서 이전, 오른쪽에서 서왕이 군사를 이끌고 나와 길을 막고 한바탕 도륙했다. 원소 부자는 놀라고 겁이 나서 전에 쓰던 영체로 들어갔다. 전군에게 밥을 짓게 하여 막 먹으려 하는데 또 왼쪽에서 장유, 오른쪽에서 장압이 군사를 이끌고 곧장 영체 안으로 돌격해 들어왔다. 원소는 황망히 말을 타고 앞장서서 창정으로 도망쳤다. 사람도 말도 지칠 대로 지쳐 좀 쉬어가려 할 때였다. 뒤에서 조조의 대군이 추격해왔다. 원소는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한참 가다 보니 왼쪽에서 조홍, 오른쪽에서 하우돈이 군사를 이끌고 나와 길을 막았다. 원소는 큰 소리로 외쳤다. 만일 죽기를 하나고 싸우지 않는다면 반드시 사로잡히고 말 것이다. 그리고 힘을 내어 돌진하여 몇 겹의 포위를 뚫고 나갔다. 원희와 고관은 모두 화살을 맞아 상처를 입었고 군마들도 거의 피살되어 얼마 남지 않았다. 원소는 세 아들을 끌어안고 한바탕 통곡을 하다가 기절하여 쓰러졌다. 여러 사람이 급히 구하였다. 원소는 선열을 계속 토하며 탄식했다. 나는 여태껏 수십 곳에서 전쟁을 치렀지만 오늘 이렇게까지 낭패를 당할 줄은 몰랐구나. 이것은 하늘이 나를 망치려는 것이다. 너희들은 각각 맡고 있는 고을로 돌아가서 맹세코 조관원과 한번 자웅을 겨루게 해달라. 즉시 심평과 곽도에게 화급히 원담을 따라 청주로 돌아가 조조가 국경을 침범할지 모르니 군사를 정도나라 이르고 원희도 전처럼 유주로 돌아가고 고관도 병주로 돌아가서 각각 인마를 수습하여 필요할 때 동원해 쓸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했다. 원소는 원상 등을 데리고 기주로 돌아와 요양을 하며 원상과 신배, 봉기에게 잠시 군사를 맡겼다. 한편 조조는 창정 싸움에서 크게 이기자 3군에 무거운 상을 내리고 사람을 시켜 기주의 사정을 알아보게 했다. 염탐꾼이 돌아와서 아뢰었다. 원소는 병상에 누워있고
원상과 신배가 성을 단단히 지키고 있사옵니다. 원단과 고관은 모두 자기 고을로 돌아갔사옵니다. 여러 사람이 조조에게 서둘러 공격하라고 권했다. 조조가 말했다. 기주는 양식이 극히 풍부한 곳이다. 게다가 신배 또한 사태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계책이 있으니 성급하게 함락시키려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지금은 농작물이 들판에 있으니 민생을 그르치지 않을까 싶다. 좀 기다렸다가 추수가 끝난 뒤에 빼앗아도 늦지 않을 것이다. 한참 의논하고 있는데 갑자기 순욱이 편지를 보내어 아뢰었다. 유비가 연암에서 유벽과 공도의 수만 명 군사를 손에 넣고 있는데 승상께서 하북으로 출정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유벽에게 연암을 지키게 한 다음 유비가 몸소 군사를 이끌고 빈틈을 이용하여 허도로 쳐들어온다고 하옵니다. 승상께서는 빨리 군사를 이끌고 돌아오셔서 방어하소서. 조조는 크게 놀랐다. 조홍에게 황하 연안에 남아 군사를 둔치고 많은 군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라고 이른 다음 조조는 직접 유비를 맞아 싸우려고 대군을 거느리고 연암으로 갔다. 한편 현덕은 관우, 장비, 조은 등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허도를 기습하러 가고 있었다. 양산 구역에 거의 다다라 진격해오는 조조의 군사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현덕은 즉시 양산의 영체를 틀기로 하고 군사를 3개 부대로 나누었다. 관우는 동남쪽, 장비는 서남쪽, 현덕은 조은과 함께 정남쪽에 영체를 세웠다. 조조의 병사가 도착하자 현덕은 북치고 고함치며 나갔다. 조조는 진세를 벌리고 현덕에게 나와서 대답하라고 했다. 현덕이 말을 몰고 문기 밑으로 나갔다. 조조가 말채찍을 들어 가리키며 욕을 했다. 나는 너를 상빈으로 대접했는데 너는 어째서 의리를 배반하고 은혜를 저버렸느냐? 현덕이 말했다. 너는 한나라 승상을 사칭하고 있지만 실은 나라를 훔치려는 역적이다. 나는 한왕실의 종친으로 천자의 밀조를 받들고 역적을 토벌하러 왔다. 그리고 말 위에서 의대조를 낭송했다. 조조는 크게 노하여 허저에게 나가 싸우라고 했다. 현덕의 등 뒤에서 조은이 창을 뻗쳐들고 말을 몰아 뛰어나갔다. 두 장수는 서로 엇갈리며 30합을 싸웠지만 승부를 가르지 못했다. 갑자기 동남쪽에서 관우가 돌진해오고 서남쪽에서 장비가 군사를 이끌고 돌격해오며 3군이 일제히 덮쳐들었다. 조조의 군사는 먼 길을 오느라고 지쳐 있었기 때문에 당해내지 못하고 크게 패에 달아났다. 현덕은 승리를 거두고 영체로 돌아왔다. 다음 날이다. 현덕은 또 조은을 시켜 싸움을 걸었다. 조조의 군사는 열흘이 되어도 나오지 않았다. 현덕은 다시 장비를 시켜 싸움을 걸었다. 조조의 군사는 역시 나오지 않았다. 현덕은 그럴수록 더욱 의심이 들었다. 갑자기 공도가 군량을 운반해오다 조조의 군사에게 포위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현덕은 장비에게 빨리 가서 구원하라고 보냈다. 갑자기 또 하우돈이 군사를 이끌고 뒤를 질러가 곧장 연암을 공격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현덕은 크게 놀라 말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앞뒤로 적을 맞아 돌아갈 곳이 없게 된다. 황급히 관우를 보내 구원하게 했다. 장비와 관우의 두 군사는 모두 떠나갔다. 하루도 안 되어 파발마가 들이닿으며 급보를 아뢰었다. 하우도는 이미 연암성을 함락했사옵니다. 유벽은 성을 버리고 달아났고 관운장은 지금 포위되어 있사옵니다. 현덕은 크게 놀랐다. 또다시 급보가 와닿았다. 공도를 구원하러 갔던 장비도 포위되었사옵니다. 현덕은 급히 군사를 물려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조조의 군사가 뒤에서 기습하지 않을까 겁이 났다. 갑자기 허저가 영체 밖으로 와서 싸움을 걸고 있다고 아뢰었다. 현덕은 감히 싸우러 나가지 못하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채 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배불리 먹게 한 다음 보병이 앞장서고 기병이 뒤를 따라 몰래 영체를 빠져나왔다. 영체 안에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경점을 치게 했다. 현덕 등은 영체를 떠나 멸리쯤 갔다. 한자락 토산을 돌아가자니까 횃불이 일제히 일어나며 산마루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유비를 달아나지 못하게 하라. 승상께서 여기 기다리고 계신다. 현덕은 황망히 달아날 길을 찾았다. 조은이 말했다. 주공께서는 걱정 마시고 저만 따라오소서. 조은은 창을 뻗쳐들고
세차게 말을 몰며 길을 뚫고 나갔다. 현덕은 쌍고검을 빼어들고 그 뒤를 따랐다. 한참 싸우고 있는데 허저가 뒤쫓아와서 조은에게 덤벼들었다. 그 뒤로 우금과 이전이 또 쫓아왔다. 현덕은 형세가 위태로움을 직감하고 길을 버리고 황무지로 달아났다. 뒤편의 함성은 점점 멀어졌다. 현덕은 깊은 산 후미진 길로 혼자서 달아나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옆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돌진해 나왔다. 현덕은 크게 놀랐다. 자세히 보니 유벽이 패장군 1천여기를 이끌고 현덕의 가족을 호송해오고 있었다. 송건과 간홍, 미방도 왔다. 그들이 말했다. 하우돈의 군세가 너무 강하여 성을 버리고 도망쳤는데 조조의 군사가 추격해 왔사옵니다. 다행히 관훈장이 와서 막아주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었사옵니다. 현덕이 말했다. 운장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오. 유벽이 말했다. 장군, 우선 가소서. 곧 아시게 될 것이옵니다. 멸리쯤 갔다. 북소리가 둥둥 울리더니 한 무리의 인마가 앞으로 쏟아져 나왔다. 앞장선 대장은 바로 장압이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유비야, 빨리 말에서 내려. 항복하라. 현덕은 뒤로 물러가려 하였다. 얼핏 보자 산꼭대기에서 붉은 깃발이 펄럭이더니 한 무리의 군사가 산호에서 쏟아져 나왔는데 앞장선 대장은 바로 고람이었다. 현덕은 앞뒤로 길이 막혀 꼼짝할 수가 없었다. 현덕은 하늘을 우러러 크게 부르짖었다. 하늘은 어째서 나를 이처럼 군색하게 만드시는가? 사세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죽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칼을 빼어 스스로 목을 찌르려 하였다. 유벽이 급히 말리며 말했다. 제가 죽기로 싸워 길을 열고 사곤을 구하겠사옵니다. 말을 마치자 즉시 고람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채 삼합도 싸우기 전에 고람은 단칼에 유벽을 동강내어 말 아래로 떨구었다. 현덕은 당황하고 다급하여 직접 나서서 싸우려 하였다. 갑자기 고람의 배후가 혼란에 빠졌다. 한 장수가 적진을 돌파하여 들이닥더니 단창에 고람을 찔러 말 아래로 떨어뜨렸다. 바로 조은이었다. 현덕은 크게 기뻐했다. 조은은 말을 놓아 창을 휘두르며 뒤에 있던 고람의 군사들을 죽이거나 쫓아버리고 또다시 앞을 막는 군사들에게로 뛰어들어 혼자서 장압과 싸웠다. 장압은 조은과 30여 합을 싸우다가 말머리를 돌려 쫓겨 달아났다. 조은은 이긴 기세를 몰아 돌격해 나갔다. 그러나 갑옷으로 단단히 무장을 한 병사들이 골짜기를 지키고 있는 데다 길이 좁아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한참 싸우고 있는데 관우가 관평, 주창 등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반대편에서 다가왔다. 조은은 관우와 함께 양쪽에서 장압의 군사를 공격하여 물리치고 각각 좁은 길목을 빠져나와 험한 산을 점거하고 영체를 세웠다. 현덕은 관우에게 장비를 찾으라고 했다. 원래 장비는 공도를 구원하러 갔으나 공도는 이미 하후연에게 피살된 뒤였다. 장비는 분발하여 하후연을 무찔렀다. 하후연이 달아나자 이리저리 뒤쫓다가 뜻밖의 악진의 군사에게 포위되고 말았다. 관우는 길에서 싸움에 지고 쫓겨오던 병사를 만나 오던 길을 되짚어가서 악진을 공격해 물리치고 장비와 함께 돌아와 현덕을 베었다. 조조의 대부대가 뒤쫓아온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현덕은 송건 등에게 가족을 보호하며 앞서 가라고 이르고 자신은 관우, 장비, 조은과 함께 뒤에 남아 싸우면서 달아나기를 반복했다. 조조는 현덕이 멀리 달아나자 군사를 거두고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았다. 현덕은 채 1,000명도 되지 않는 패장군을 이끌고 허겁지겁 달아났다. 얼마쯤 가다 보니 강물이 앞을 가로막았다. 그 지방 사람을 불러 물어보았다. 바로 한강이었다. 현덕은 임시로 우선 그곳에 영체를 세웠다. 그 지방 사람들이 현덕임을 알고 양고기와 술을 받들어 올렸다. 그래서 모래톱에 모여 앉아 술을 마셨다. 현덕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대들은 모두 재상이 될 만한 인재들인데 불행하게도 나를 따르고 있구나. 나의 명운이 군색하여 그대들까지도 고생만 하는 것이다. 오늘날 나에게는 송곳을 꽂을 만한 땅도 없으니 진실로 그대들이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대들은 어째서 나를 버리고 현명한 주인을 찾아가 공명을 이루려 하지 않느냐. 무사람은 모두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관우가 말했다.
형님의 말씀이 틀렸소이다. 옛날 고조도 항우와 천하를 다툴 때 자주 항우에게 패하였지만 그 뒤 구리산에서의 한판 싸움에서 공을 이루어 400년 기업을 하셨사옵니다. 이기고 지는 일은 싸우다 보면 늘 생기는 것인데 어째서 스스로 뜻을 꺾으려 하시옵니까? 송건이 말했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것이니 상심하실 것 없사옵니다. 여기서 형주는 그리 멀지 않사옵니다. 유경승은 9고을을 지키고 있어 군사도 강력하고 군량도 풍족하옵니다. 게다가 그와 공은 모두 한 황실의 종친이옵니다. 어찌 그리로 가서 의탁하려 하지 않으시옵니까? 현덕이 말했다. 용납하지 않을 듯 싶어서이다. 송건이 말했다. 제가 먼저 가서 유경승이 경계지점으로 나와서 주공을 맞이하도록 달래보겠사옵니다. 현덕은 크게 기뻐했다. 즉시 송건에게 밤을 도와 형주로 가도록 했다. 송건은 군에 다다라 유표를 들어가 뵙고 예를 마쳤다. 유표가 물었다. 공은 현덕을 수종하는 사람인데 어째서 여기까지 왔는가? 송건이 말했다. 유사군은 천하의 영웅이십니다. 비록 군사는 미약하고 장수는 몇 안 되지만 사직을 바로잡아 세우려는 생각뿐이옵니다. 그래서 연암의 유벽과 공도도 아무런 친분이 없었지만 죽음으로 보답하였사옵니다. 명공께서는 사군과 똑같은 한 왕실의 후예이시옵니다. 지금 사군께서 새로이 싸움에 패하시고 강동으로 가서 손중모에게 의탁하려 하시기에 저는 이렇게 가나였사옵니다. 친척을 버리고 남을 찾아가는 것은 옳지 못하옵니다. 형주의 유장군께서는 훌륭한 일을 보면 예의를 다하고 재주 있는 인재를 보면 겸손하게 떠받들기 때문에 강물이 동쪽으로 흐르듯 인재들이 모여들고 있다옵니다. 어찌 같은 종족이야 더 말할 게 있겠사옵니까? 이리하여 사군께서 특별히 저에게 먼저 가서 엎드려 사르라 하셨사옵니다. 하라시는 대로 하겠으니 명공께서는 명령을 내리소서. 유표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현덕은 나의 아우다. 오랫동안 만나고 싶었지만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 그가 찾아온다니 실로 매우 다행한 일이다. 채모가 헐뜯었다. 아니되옵니다. 유비는 처음에는 여포를 따르다가 그 다음에는 조조를 섬겼고 근자에는 원소에게 의탁하고 있었으나 모두 끝까지 섬기지 않았으니 그의 사람됨을 좋게 알 수 있사옵니다. 지금 만약 그를 받아들인다면 조조는 반드시 우리에게로 군사를 돌려 쓸데없이 전쟁을 해야 할 터이니 송건의 머리를 베어 조조에게 바치는 것이 낫사옵니다. 그렇게 하면 조조는 반드시 주공을 중하게 대접할 것이옵니다. 송건이 정색을 하고 말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오. 유사군의 나라를 위하는 충성심은 조조 원소 여포 등과 비할 바가 아니오이다. 전에 그들과 상종했던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이었소. 이제 유장군께서 한나라의 후예로 동기간을 위하는 정의가 절실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천리길을 달려와 의탁하려는 것인데 어째서 이렇게 어진이를 시기하여 참소를 드리옵니까? 유표가 그 말을 듣고 채모를 꾸짖었다. 나의 뜻은 이미 결정되었다. 너는 여러 말 말라. 채모는 무안을 당하여 한스러워하며 물러나갔다. 유표는 드디어 송건에게 먼저 돌아가 현덕에게 아뢰라고 하는 한편 몸소 성박 30리까지 나가 영접했다. 현덕은 유표를 보자 매우 공순하게 인사를 드렸다. 유표 역시 매우 친밀하게 대했다. 현덕은 관호와 장비 등을 데려다 유표에게 절하고 뵙도록 했다. 유표는 드디어 현덕 등과 함께 형주로 들어와 집을 마련해주고 살게 했다. 한편 조조는 현덕이 이미 형주로 달아나 유표에게 의탁했다는 사실을 탐지하자 즉시 군사를 이끌고 가서 공격하려고 했다. 정욱이 말했다. 원소도 아직 제거하지 못했는데 서둘러 형량을 치다가 혹시 원소가 북쪽에서 밀고 내려오면 누가 이기고 질지 모르옵니다. 군사를 이끌고 허도로 돌아가서 군사들의 힘을 기르며 따뜻한 내년 봄을 기다리는 게 낫사옵니다. 그런 다음 군사를 일으켜 먼저 원수를 쳐부수고 뒤이어 형량을 손에 넣는다면 남북의 땅을 단번에 차지할 수 있사옵니다. 조조는 그 말을 옳게 여겼다. 드디어 군사를 거느리고 허도로 돌아갔다. 건한 8년 봄, 정월이다. 조조는 다시 상의 끝에 군사를 일으켰다. 하우돈과 만총을 먼저 연암으로 파견하여 그곳을 지키면서 유표를 막게 하고 조인과 순욱을 허도에 남겨 지키게 한 다음 조조는 직접 대군을 거느리고 관도로 가서 영체를 메고 군사를 둔쳤다. 한편 원소는 지난해부터 앓던 감기와
토열 증세가 이제 좀 우선하자 허도를 공격하려 상의했다. 신배가 간했다. 지난해 관도와 창정에서의 패배로 군사들의 사기가 진작되지 않고 있사옵니다. 아직은 해자를 깊이 파고 보루를 높이 쌓은 다음 군사와 백성들의 역량을 길러야 하옵니다. 한창 상의를 하고 있는데 뜻밖의 보고가 들어왔다. 조조가 관도로 진군하여 기주를 공격하려 하고 있사옵니다. 원소가 말했다. 만일 적군이 성밑 해자역까지 오도록 가만히 있다가 막으려 하면 일이 너무 늦어질 것이다. 내가 직접 대군을 거느리고 맞아 싸우러 나가야겠다. 원상이 말했다. 아버님께서는 환우가 아직 다 낫지 않으셨으니 멀리 출정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원컨대 소자가 군사를 이끌고 앞서가서 적을 맞게 싸웁니다. 원소는 허락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청주의 원담과 유주의 원희와 병주의 고관을 불렀다. 네 곳의 군사가 힘을 모아 함께 조조를 무찌르려는 것이었다. 바로 방금 연암서 전쟁의 북소리 울리더니 또다시 기북에서 정벌의 북소리 울리네 이다. 승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모시평야 손호천은 이곳까지 읽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래서 맹덕과 본초가 흥하고 망한 것이냐. 맹덕은 오한을 이기자 내가 이기게 된 것은 전행이다. 앞서 나를 간한 것은 바로 만전을 기하려는 계책이었다며 간하던 사람에게 상을 주고 다음에도 말하기 어려워 말라 하였는데 본초는 관도에서 패하자 모든 사람은 내가 패하였다는 소식을 들으면 반드시 슬퍼하겠지만 오직 전별가마는 그렇지 않고 자신이 한 말이 맞은 것을 다행으로 여길 것이다며 결국 전풍을 죽였다. 현명한 주인을 위하여 계책을 드리면 충성스러운 말이 비록 맞지 않아도 상을 받고 용렬한 주인을 위하여 계책을 드리면 충성스러운 말이 비록 맞아도 죄를 받는다. 어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현덕의 군세는 작았지만 조조는 작게 보지 못했고 본초의 군세는 컸지만 조조는 일부러 작게 보려 했다. 그러나 서주 싸움에서 팔면으로 매복한 것은 작은 문제를 크게 벌린 것이니 진실로 현덕을 작게 보지 못한 것이고 창정 싸움에서 신면으로 매복한 것은 큰 문제를 크게 벌린 것이니 원소 역시 작게 보지 못한 것이다.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나 코끼리를 잡을 때나 온 힘을 다 쓴다. 조조는 전략에 능하다고 이를 만하다. 유비가 여러 장수들을 애석하게 여기면서 보내주려 한 것은 바로 여러 사람을 잡아두려는 것이었다. 역시 구범이 중의를 따라 진나라로 돌아올 때 공자와 작별하겠다고 한 것이 바로 공자와 떨어지기 싫어서 한 말이었던 것과 같다. 보내주겠다고 하면 더욱 남아있으려 하고 작별을 하겠다고 하면 더욱 놓아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하나는 환난이 깊어지자 임금이 신하를 위로한 것이고 하나는 망명 끝에 영광이 다가오자 신하가 임금의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한 것이다. 비록 모양은 각기 다르지만 그 뜻은 똑같다.